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 단독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낀 여권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하고 종부세 완화도 검토하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 70세부터 74세 노인들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오늘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면서 한때 시스템이 먹통됐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은 물량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외신 기자가 촬영한 5.18 광주 민중항쟁 기록 사진이 4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교련복 차림으로 쓰러진 고등학생을 포함해 계엄군 진압 직후 전남도청의 내부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어젯밤 부산 영동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차까지 버리고 바다로 뛰어든 30대 운전자가 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현직 해양경찰관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특허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제약업계는 반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화성 우주선 스타쉽이 사전 5기 끝에 시험 발사와 지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도 오는 7월 최초로 우주궤도 관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제 청문회를 마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적격 판정했습니다. 이를 밀어붙이려면 여당이 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해야 하는데 국민 여론이 있으니 이건 부담스럽고 지금 여당은 고민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여야 모두 합격점을 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임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박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밀수, 노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심각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넘어온 분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에 큰 흠결이 없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요구했지만 단독 강행 처리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청문회가 실시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권은 임혜숙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논란이 큰 만큼 특정 후보자 낙마를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야당도 적격 의견을 낸 문승욱 후보자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안경덕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남아있는 만큼 민주당은 오는 10일까지 내부 의견을 수렴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열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종부세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선 그간 정부가 무책임했다고 고개를 숙였죠.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반도체 경쟁력 차원에서 여론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공정성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2010년 이건희 회장에 대한 그 이명박 정권 단독 특별 사면에 이어서 대를 이은 특별 사면이 됩니다. 저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선 원칙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미세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탄력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 때문에 정부가 이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보겠다. 이런.
최근 논란이 불거진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400만 이상이 실제로 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그 정부가 너무 무책임해서.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연차 등 기존 휴가 외에 사용하는 백신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청문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면서도 조국 전 장관이나 문자 폭탄 등에 대해서는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신재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젊은 층의 기대에 못 미쳤다며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선 의원 일부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또 강성 여당 지지자들의 폭탄 문자에 대해선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대통령이 30대 남성을 고소한 일은 참모진의 보좌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옹호했던 일도 사과했습니다. 거듭 피해자한테 사과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특히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여권 인물이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사과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 후보자의 학폭 논란도 시끄러웠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네, 김 후보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철저하게 몸을 낮췄습니다. 과거 왕따 가해자 경험을 고백한 자서전 내용에 대해선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저희들 어린 시절에 저희들도 그런 부끄러운 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고 좀 반성을 하고.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재해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죄송하다, 사려 깊지 못했다고 답했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논란에 대해선 1996년 IMF 경제위기에 회사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질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청문회에서 유년 시절 폭력 서클 들어보세요. 네, 강선우 의원님. 네, 그리고요. 자, 조용히 하세요. 무능한 사례, 부패한 사례를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야 협치 파괴 및 입법 독재,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29명의 장관 임명 강행. 여기까지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 되겠습니까?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사실 가장 관심을 또 끌었던 건 그 김 후보자의 딸 부부가 라임 투자를 했고 거기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이름으로도 각각 3억씩 들어갔다는 건데 그거는 해명이 됐습니까? 네, 오늘은 의원 질의만 이어진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라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은 증인과 참고인을 합쳐 20명이 참석하는 내일 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청문회 하이라이트는 내일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 내일 또 보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0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과 만성 중증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예약 첫날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도 말입니다. 또한 이 여파로 화이자 접종 센터에서도 접종이 20분간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다들 맞고 싶어 하지만 백신 물량은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은 사실상 중단이 돼버렸죠.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입니다.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옵니다. 네, 선생님. 그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건소마다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전화 예약과 직접 방문 예약을 안내하느라 직원들이 진땀을 흘렸습니다. 전산장에는 백신 접종 현장에도 여파를 미쳐 20분간 접종이 중단됐고 어르신들은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입력을 시켜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전산망이 지금 일시 다운이 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백신 제품 자체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약 신청자가 몰릴 것을 예상치 못한 당국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접종 예약이 첫날이어서 굉장히 많은 데서 동시에 접속을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게끔 전담팀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은 시작됐지만 어제 하루 접종자는 5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 22만 명보다 많이 줄어드는 등 1차 접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새로운 백신이 들어오는 오는 14일 전까지는 백신 보릿 고개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7명. 전날보다 다소 줄었지만 사실 어제 어린이날 휴일 효과이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광주에선 고등학생 1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울산에서도 감염이 이어져 지금 불안한 상태거든요.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정문은 굳게 잠겼고 학교 시설의 임시 사용 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강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문제는 확진된 학생들의 동선이 다양해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확진자 학생들의 대략적인 동선을 보니까 학원, PC방, 노래방 등의 동선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울산의 한 선별검사소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울산의 신규 확진자는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이나 경남 지역에서는 영국 변이 그리고 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영국 변이로 인한 집단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확진자가 나와 임시 휴업에 들어간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도 12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제주에서도 확진자 1명이 전파하는 지표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서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74명을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코로나보다 생활고가 더 무섭다. 인천에 있는 유흥주점들이 더 이상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를 따르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태료나 폐업을 각오하고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건데 인천시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속 반원이 문을 잠그고 영업 중인 한 유흥주점에 들이닥쳤습니다. 업소 안에는 여성 종사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등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방역수칙을 어겨 경기에서만 적발된 유흥주점은 28곳, 단속된 인원은 21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정부가 이른바 핀셋 방역을 하겠다며 수도권 전체 유흥주점의 영업을 금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반발했습니다. 인천의 유흥주점 천여 곳은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적절한 생계 대책도 없이 유흥주점만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금 때리라고 하죠. 벌금 안 무서워요. 당장 그렇죠. 먹고 사는 게 더 무섭다고. 먹고 사는 게. 인천시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인천시는 최대한 협의는 해보겠지만 업주들이 영업을 강행하면 규정대로 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금지는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가수 김은국 씨가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절대 뺑소니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지난달 24일 이곳에서 가수 김은국 씨의 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김 씨는 빨간불에 불법 좌회전을 하다 노란불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뺑소니 혐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지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 씨 차와 부딪힌 뒤 자리를 떠났다며 뺑소니 신고에 김 씨도 당황스러워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음주운전도 아니고 도망갈 일이 없잖아요. 현장 수습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가버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로 다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틀 전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단돈 1,000원 때문에 살해한 사건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추가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여성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하면 지탄을 받을까 봐 왜소한 남성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남성이 알지도 못하는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옵니다. 1,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한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정모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1,000원 달라 하신 거 맞나요? 왜 계획적인 범행 아닙니까? 앞선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비가 오는데 우산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 기분이 나빴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족은 MBN과의 통화에서 정 씨가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나 어린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면 손가락질 당할 것 같았다며 건장한 성인 남성은 밀릴 것 같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경찰이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이 친구의 휴대전화는 회색 아이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휴대전화에 사건의 전말을 캐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또한 인근 CCTV와 블랙박스를 전수조사하고 당시 목격자 6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고 손정민 씨와 동석자 A 씨가 술자리를 가졌을 때 인근에 있었던 목격자 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장면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근처 CCTV 54대와 당시 한강공원을 출입했던 차량 133대의 블랙박스도 확보해 현재 분석 중입니다. A씨의 귀가 동선도 택시기사를 조사하면서 대부분 확인했습니다. 고인의 부친이 의문을 제기했던 사건 당일 오전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의 행적에 대해선 경찰은 상당 부분 파악이 됐다면서도 새로운 목격자가 등장할 수도 있어 아직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 수색대가 한강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2대 모두 A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 기종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의 아이폰 에이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올라온 손 씨의 사인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는 40만 명 가까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손 씨 아버지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며 검찰에 낸 진정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됐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교련복을 입은 채 쓰러진 고1 남학생. 차마 다 감지 못한 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은 전남도청 진압을 마친 뒤 그 내부를 우리나라 기자가 아닌 외신 기자에게 먼저 취재하도록 허가했었습니다.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모습 등 참혹한 상황이 남긴 당시의 사진이 4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을 맡았던 윤상원 열사. 한쪽 눈을 감지 못한 채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교련복 차림으로 바닥에 쓰러진 시민군. 당시 광주상고 1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계엄군이 벽면에서 뜯어낸 칠판을 들꺼삼아 열사들의 시신을 함부로 다루는 장면도 있습니다. 모두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는 사진들입니다. 아마 그 장면을 제가 진즉 알았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맨정신으로 이렇게 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상황 아닌가 싶. 사진이 빛을 본 건 1980년 5월 광주를 찾은
한 외신 기자의 기증 덕분입니다. 노먼소프는 계엄군의 도청 진압 작전 뒤 오전 7시 30분쯤 가장 먼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는 내부가 정리된 후에 취재가 허용됐습니다. 도청 마지막 진압 장면에 대해서 그럴듯한 소설을 써가지고 이렇게 왜곡을 시켜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노먼소프는 5.18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향한 길고 긴 투쟁의 일부분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오는 7월 말까지 옛 전남도청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미국에서 또 아시아인을 겨냥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도심 한복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할머니 두 분이 긴 군용 칼로 공격을 받았고 유모차를 밀고 가던 아시아계 아빠는 한 살배기 아이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버스 정류장. 응급 조치했었던 붕대와 반창고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85살과 65살 아시아계 여성 2명은 갑작스레 군용 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두 사람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I was told that the knife nicked her lung and her rib cage, and that was already through the arm, so it was a very long knife. 경찰은 2시간 만에 54살 용의자를 붙잡았고 증오 범죄 여부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It's hard to imagine anything more disgusting and awful. These folks were waiting for the bus. They were targeted.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주에도 아시아계 남성이 흑인 남성의 무차별 공격을 당했습니다. 유모차에서 한 살배기 아이가 아빠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고 유모차가 움직이자 아빠가 아픈 몸을 이끌고 뛰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중국인 상인이 손님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얼굴을 맞아 열내 바늘을 꿰매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말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증오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키워드는 소확행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소확행인데 이건 횡입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줄임말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말인데요. 회사 물건을 개인적으로 쓰면서 만족감을 얻는 행동을 뜻합니다. 회사 물건을 직원이 쓰는 건 당연한 건데 무슨 만족감입니까? 사례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얼마 전 한 중고거래 앱에 헬스나 필라테스 영수증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4월 중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결제한 영수증을 구한다는 건데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려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장 없이 낱개로 올라온 커피 믹스 판매글도 회사 비품을 되팔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그 절도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가짜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해서 회사로부터 금원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013년 회사에서 커피 믹스를 훔쳐 되팔다가 걸린 직원이 입건된 적도 있는데요. 당시 빼돌린 양이 커피 믹스 양이 무려 3,400만 원어치에 달해 절도죄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건 소소한 게 아닌데요. 그 정도면 바늘도둑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도둑입니다. 다음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그게 애들이지입니다. 어린날은 지났는데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지난 3월 한 아이가 벌인 행동에 대해서 화백이 한 말인데요. 네. 한 아이가 미술관에 전시돼 있던 1억 원 상당의 박대성 화백 작품을 망가뜨렸습니다. 20m에 달하는 큰 작품이 바닥에 전시돼 있었는데 그 위에 아이가 올라가면서 작품이 훼손됐지만 박화백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애야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 애들은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 그거 뭐 물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고가의 작품인데 관용을 베풀었다고는 하지만 좀 망가진 부분은 어떻게 복원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박화백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상체의 영광이 아니 시대적 그게 기록이고 하니까 경험물이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박화백은 어른들이 조심해야 한다면서 우리 관람 문화가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가 옆에 있었는데 말리지 않고 사진만 찍고 있었다. 이거를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키워드 하나 더 있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떡볶이 사줬더니입니다. 떡볶이를 사줬는데 무슨 봉변을 당했나 봅니다. 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떡볶이를 사줬더니 무개념 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글쓴이는 아이와 아이 친구에게 떡볶이를 사줬습니다. 친구가 돈을 안 가져왔다고 해서 사준 건데 친구의 부모로부터 오히려 항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양이 너무 적었나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글쓴이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친구의 부모가 이제까지 우리 애한테 길거리 음식 먹인 적이 없다. 부모에게 물어보는 게 상식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아이 친구가 떡볶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또 여러 번 먹어봤다고 해서 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당시 친구 부모 연락처는 몰랐고 친구에게 알러지 없는지 묻고 좋은 마음으로 사줬는데 상식 없는 사람이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물론 다 개인마다 속사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친구랑 떡볶이 사 먹고 하는 것도 좋은 추억 아닙니까? 많이 안타깝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딸 5, 아들 4. 아프리카 말리에서 9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전에도 9쌍둥이가 태어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모두 다 건강하게 태어난 건 처음입니다. 세계 최다 다둥이 기록도 갈아치웠죠.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조그마한 신생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한 여성이 낳은 쌍둥이입니다. 말리 여성인 25살 할리마 시세는 현지 시간 지난 4일 제왕절개 수술 끝에 딸 5명과 아들 4명을 출산했습니다. 애초 7쌍둥이인 줄 알았는데 낳고 보니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말리 보건당국은 산모와 9자녀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직전 말리 당국은 다둥이 출산을 감당할 시설이 없어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있는 병원으로 시세를 옮겼습니다. 시세의 임신기간은 26주, 넉 달 남짓으로 통상적인 임신기간인 37주보다 한참 빠른 조산이었습니다. الحالة ديالهم هاد الساعة مستقرة في الإنعاش، الوزن ديالهم تيتراوح بين 500 غرام و 1 كيلو. الحالة ديال الأم كانت شوية صعيبة في الأول لأن كان لو ريسك ديال كان النزيف كان بريفيزيبل لأن كنا عارفين واش يقدر يطرا في لا طاي ديال الرحم ديالها اللي كبر بزاف، والطاقم الطبي استطاع يتغلب على هذه الحالة هذه. 이전까지 최다둥이 기네스 기록 보유자는 지난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8쌍둥이를 무사히 낳은 나디아 술먼이었습니다. 앞서 1971년 호주, 1999년 말레이시아에서도 9쌍둥이를 낳은 사례가 있었지만 9쌍둥이 모두 생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우주선은 보통 추진 로켓과 탑승용 캡슐로 구분되는데 이 추진 로켓은 일회용입니다. 일단 분리되면 파편 상태로 추락해 재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선 스타쉽이 5번의 도전 끝에 시험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추진 로켓의 재사용이 가능해진 건데 그럼 천문학적인 우주여행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7월부터는 민간인들도 우주 관광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네요.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0m) 높이의 우주선 스타쉽이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구칩니다. 10km 상공에서 잠시 여유로운 비행을 즐기곤 다시 지상으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긴장되는 착륙의 순간 모래바람이 거치자 땅 위에 곧게 서 있는 우주선이 보입니다. See on the live video, we are down. The Starship has landed. 착륙 과정에서 폭발했던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의 1, 2차 시험, 착륙 후 6분 만에 폭발했던 지난 3월의 3차 시험, 비행 도중 폭발했던 같은 달 4차 시험의 실패를 딛고 5번 만에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대표 일론 머스크는 앞서 유인 우주선을 이용해 2023년 달 여행을 시작으로 화성 여행까지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민간인의 우주 관광도 곧 시작됩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은 오는 7월 20일 우주로켓 뉴셰퍼드가 사상 첫 우주궤도 관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6명이 탈 수 있는 뉴셰퍼드의 탑승객들은 고도 100km 이상의 우주 공간에서 몇 분 동안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We're auctioning off the first seat to benefit our foundation, Club for the Future. 이로써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2019년 370조 원이던 우주 산업 규모는 2040년 124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카카오톡이 어젯밤 또 먹통을 했었죠. 2시간 만에 복구했고 사과도 했지만 지난해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에 국민들의 분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국민들 덕에 국민 메신저를 맡고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말이 되냐 이겁니다. 마침 오늘 발표한 카카오의 1분기 실적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오지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려 해도 전송이 안 되고 PC에서는 접속조차 안 됩니다. 카톡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국민 SNS 메신저, 카톡이 어젯밤 2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1년여 만에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필요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꼈고 처음엔 저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도 다 오류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콘텐츠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넷플릭스 법은 과태료 2천만 원이 최대입니다. 서비스 안정 조치 그런 거예요. 이용자 피해 복구가 아니고. 카톡 월간 이용자는 4,500만 명. 메신저는 무료지만 카카오는 엄청난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1분기에 1조 2,580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 1,575억 원을 올렸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카톡을 매개로 한 광고 매출과 웹툰 등 컨텐츠 매출이 급성장했고 카카오페이와 택시 호출 앱 카카오티 등 신사업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는 신사옥도 짓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시장 지배력이 커지다 보니 몸집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전국 택시기사의 85%가 이용 중인 카카오티 앱은 돌연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며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다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고. 카카오는 이번 서비스 오류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달 중엔 사회적 책임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출퇴근길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뒤엉켜 수년간 꽉 막혔던 도로가 신호등의 불 색깔이 바뀌는 시간만 조금 줄이고 늘렸더니 놀랍게도 교통체증이 확연히 해소됐습니다. 2시간이나 이어지던 정체 시간이 무려 30분을 확 줄어든 겁니다. 그럼 다른 곳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민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자금 교차로에서 도심 방향으로 가는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손꼽힙니다. 도심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고가도로에서 내려와 합류하는 차량과 뒤엉키기 때문인데 최근엔 정체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던 구간입니다. 기존에는 양쪽 도로에서 차량이 합류해 정체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그런데 신호체계를 바꾼 것만으로도 분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구간을 지금 3년 이상 다니고 있는데 심할 때는 뭐 한 45분까지도 정체가 됐는데 요새는 뭐 좀 밀린다 싶으면은 뭐 20분 이내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최근 경기 북부경찰청이 퇴근길 정체 구간 3.7km에 대한 신호 체계를 바꾼 덕분입니다. 신호 주기를 바꿔 원래 도로의 차량은 빨간불로 멈추게 해놓고 고가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먼저 보내도록 파란불 시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상습 교통체증 3.7km 구간은 병목 현상이 줄어든 데다 퇴근길 정체가 시작되는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2시간이나 이어지던 정체 시간이 30분으로 4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신호 주기와 연동값 등 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몇 차례 했습니다. 신호 체계 개선만으로도 획기적인
전체 완화 효과가 수년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져온 상습 정체 구간. 꽉 막힌 출퇴근길이 뻥 뚫린 도로로 바뀐 건 한 달 이상 교통량 변화를 매일 관찰하면서 신호 체계를 효과적으로 바꾼 아이디어 덕분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백신을 독차지해 다른 나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답을 내놓은 건데 문제는 실제로 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제약업계들입니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또 일부 언론도 그럼 누가 미래 치료제에 투자를 하겠냐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41만 명, 사망자 4천 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인도. 병상이 부족한 병원은 환자를 거부하고 곳곳에서 산소 쟁탈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गरीब मरीज की ज्यादा हालत खराब है, इस टाइम पे टाइम नहीं बचा नहीं अब गैस मिली नहीं सुबह के 5 बजे से हूँ सर मैं यहाँ पे. 인도에서 2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3천만 명, 전체 인구의 2.3%에 불과합니다. 같은 시간 인구 30% 이상이 접종을 마치고 백신이 남는 미국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방문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Today we have the Moderna vaccine. 전 세계 백신 접종의 80%는 중상 이상 소득의 국가에 쏠려 있는 상황. 인도 등이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요구하고 나서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답을 내놨습니다. WTO, are you going to back that? Is the U.S. government Yes, going to I'm back talking that? about that later today. Yes. 백신 특허는 협정으로 보호돼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은 복제의약품을 함부로 만들 수 없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개발한 미국이 이를 포기할 뜻을 밝힌 겁니다. 거브러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준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제약협회연맹은 복제약이 혼란만 일으킬 뿐 더 중요한 건 빈국과 백신을 나누려는 부국의 의지라고 반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신 특허를 훔치는 걸 백악관이 돕는다면 누가 미래의 치료제에 투자하겠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일부 선진국들이 지재권 면제에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WTO는 이달 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수업을 못 받는데 등록금을 다 낸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죠. 정부로서는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만들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데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판사복을 입은 대학생이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이 붙은 판결문에 판사봉을 내려칩니다.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재판에 앞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대학, 정부, 국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 기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대학생 3천여 명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국 40여 개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재판에서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측 변호사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등록금 반환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대학 측 역시 온라인 수업 준비와 방역비로 오히려 지출이 증가했다며 등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보기 위해 각 학교의 온라인 수업 준비 비용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MBN은 성전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상태로 살아야 하는 성전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성별 정정 기준도 판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진짜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복불복입니다. 판사에 따라 성생활 횟수를 묻기도 하고 전환 수술한 걸 보여달라고까지 합니다. 정태진, 유호정 두 기자가 오늘 포커스엠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장성환 씨는 법적 남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술 받고 호르몬 받고 진짜 그 상태로는 못 살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바꿔야. 성전환자들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법적 성별이 정정이 돼야 학교를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구한다든지 이런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별을 바꾸려면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2006년 성별 정정을 허용해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식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성 전환자는 출생 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전환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성별 정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사무처리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신체 상태, 생식 능력 유무 등을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성전환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나 성전환자의 의견 수렴도 없이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사무처리 지침이 성전환 허가의 유일한 잣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무처리 지침에 대한 해석이 판사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비슷한 상황의 성전환자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외부 성기 수술 없이 이제 성별 정정을 허가해준 사례들도 있는 반면에 더 이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거나 실제로 수술 다 했음에도 그냥 성별 정정 이유 없이 기각된 사례들도 있어요. 지난해 10월 수술 여부 등 비슷한 조건의 4명이 같은 판사에게 성별 정정 심사를 받았는데 1명만 기각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별 정정의 기준이 체계적으로 입법화되지 않다 보니 모든 건 판사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치심이 드는 판사의 질문도 감내해야 합니다. 뭐 성욕은 느끼는지, 남자랑 뭐 관계는 맺어봤는지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본다던가, 사진은 이제 필수적인 게 아님에도 어떤 수술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소위 말하는 나체 사진, 나체를 요구한다던가. 일본에선 지난 2001년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이 기각됐지만 2년 만에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5년 전 우리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입법 미비로 아직도 그 판결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따오기. 얼마 전 우리나라에선 자연에 방사된 따오기가 알을 낳고 또 부화에도 성공했었죠. 오늘은 증식과 복원에 성공한 따오기 40마리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방사장 문이 열리자 뾰족한 부리와 긴 날개를 뽐내는 따오기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철제문을 벗어난 따오기는 주변을 한참 동안 맴돌다 파란 창공 너머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날 방사된 따오기는 10마리, 나머지 30마리도 자연스럽게 방사장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3년 동안 증식과 복원에 성공해 자연으로 돌아간 따오기는 120마리, 생존율은 70%가 넘습니다. 최근엔 따오기 두 쌍이 야생 부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방사는 번식상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암컷의 숫자를 좀 더 늘려서 방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따오기는 위치 추적기와 개체 식별 가락지가 부착돼 있어 생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은 따오기를 밀접하게 관찰하는 동시에 서식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또 따오기가 살아가기 좋게끔 서식지를 확보해주고, 그리고 또 친환경 농법을 계속 확대해 나가서 각종 독극물로부터 따오기가 안전한 40여 년 전 사라졌던 따오기를 우리나라 하늘에서 쉽게 볼 날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뒷문을 통해 스며시 들어와 모두가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기본소득론의 세계적 권위자까지도 이렇게 말했을까요? 국민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국가가 계속해서 준다는 기본소득.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참 달콤하죠.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먼저 치고 나와 본인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지사의 패에 말리지 않으려는 듯 이낙연 전 대표는 군 가산점 대신 3천만 원을 주자고, 정세균 전 총리는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주자는 등 모두 비슷한 맥락의 공약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로라 하는 전직 경제 관료들이 최근 발간한 경제정책 아젠다 2022에선 기본소득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복지 지출은 또 다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면서요. 50년 전 미국 리처드 닉슨 행정부도 법까지 만들어 도입하려고 했지만 무산됐고, 스위스도 2016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했지만 70%가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막대한 재원이었죠. 세금 더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정치인에게 증세는 금기어로 통합니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신기루 같은 거니까요. 기본소득은 16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책 유토피아에서 처음 썼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재원 마련도 없이 표 계산에 눈이 멀어 쏟아낸다면 말 그대로 유토피아적 공상인 거죠. 중국 고사에 송양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주가 자기의 소신만 고집하면서 쓸데없이 허세를 부리면 나라가 망한다.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은 이념을 떠나 공감대가 다 형성돼 있죠.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현실적인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선을 틈타 선의로 포장된 달콤한 독이약이 될 수 없도록 말이죠. 김주아의 그런데 달콤한 독이약이었습니다. 요즘 날씨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죠. 오늘 아침은 5월이 무색할 정도로 쌀쌀했는데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태풍에 맞먹는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또 황사도 몰려오고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내륙 지역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5월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추풍령의 최저 기온이 1.7도, 경남 함양군이 1.3도였습니다. 추위에 이어 내일은 강풍이 붑니다. 수도권 서쪽 지역에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는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란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태풍급 바람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강한 바람이 예상돼 이곳처럼 천막으로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야외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 경북과 강원 지역은 내일 오전을 기점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기압차가 커지면서 강원 영동에는 순간풍속 시속 11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과 함께 황사도 다가오고 있어 내일 오전엔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계속 꿈틀대면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에 경고했죠. 하지만 이 엄포는 좀처럼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커지고 있거든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노원구는 대표 단지인 상계주공 1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0.21%나 뛰며 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죠.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서초와 송파, 강남구 역시 서울 평균을 웃돌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가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미묘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서울시와도 집값을 잡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며 서울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먼저 재건축 아파트값부터 짚고 넘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50만 가구가 분양되고 입주 물량도 46만 가구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 9,600가구를 비롯해 올해 3만 8천 가구의 단기 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내 신규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 매입 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서울 재건축 규제가 풀릴 거라는 기대가 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유물을 훼손하지 않고도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편하겠죠. 이렇게 문화재를 지키고 조사하는 일을 첨단 기술이 맡고 있습니다. 8월엔 새 장비도 들어온다고 하네요.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아 AI 앵커입니다. 옛사람 뼈를 받드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넓적 다리뼈 등 긴 뼈를 이용해 DNA를 분석하고 성별과 연령 등을 추정합니다. 충남 아산시의 명감리 유적에서 발굴된 인골로 조선시대 생물학적 정보를 얻습니다. 지난달 15일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안의 문희련 문화재분석정보센터는 문화재 보관과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갖췄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르르 초분광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유물에 훼손 없이 어떤 그림이 숨어 있었는지 어떤 안료가 쓰였는지 속속들이 살펴봅니다. 대왕릉의 석재, 옥고의 재료 등이 X선 장비나 전자현미경을 거칩니다. 성분 분석을 통해서 이 조선서부터 후기에 갈수록 어떤 암석들이 주로 옥부에 사용됐는지 등을 밝히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오는 8월엔 최첨단 장비인 문화재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용 가속 질량 분석기가 들어옵니다. 문화재 분석 정보 향유 기회를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문화재의 가치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과거와 대화를 나누는 문화재 분석정보센터가 역사의 비밀을 계속해서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주아 AI 앵커였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게 한해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었죠. 상반기에 2차 접종까지 마친 500만 명이 대상인데 여행업계에서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가 늘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차례가 밀리는 젊은 층은 내년 여름에나 해외로 떠나는 비행기에 탈 수 있을 듯합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맞고 떠나는 해외여행. 한 여행사가 내놓은 상품입니다. 하와이와 몰디브 등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곳이 대상입니다. 우리 정부도 귀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히면서 나온 휴가철 상품입니다.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또 다른 여행사는 7월 중순 이후 괌으로 떠나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상반기 2차 접종까지 끝낸 530만 명이 휴가철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외환병원 계시는 이렇게 종사자분들 있잖아요. 지금 1년 반 넘게 휴일도 없이 너무 빡세게 근무하시는데 돌아가면서 휴가를 보내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층은 아쉬워합니다. 상반기 안에 의료계 종사자 이외에는 접종 차례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젊은 층들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업계는 젊은 층도 접종률이 높아지는 연말이 지나면 신혼여행 등 본격적인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라 불리는 GS칼텍스 매경 오픈이 역사적인 40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3연패에 도전하는 이태희 선수는 물론 전설 최상호 선수까지 첫날부터 명품샷이 속출했습니다. 김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2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골프의 진수를 펼쳐온 GS칼텍스 매경 오픈. 경쾌한 시타와 함께 40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최고 대회답게 첫날부터 환상적인 샷이 쏟아졌습니다. 홍순상은 벙커샷을 그대로 홀컵에 집어넣었고 김태훈의 아이언샷은 그린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려 샷 이글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동반 출격한 명인 삼총사 최상호, 김종덕, 최강수의 노익장도 돋보였습니다. 1994년 우승자 김종덕이 2오버파로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였고 한국 최다승 기록 보유자 최상호도 3오버파로 컷 통과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그 메스터즈라는 매경 오픈에 또 참가한다는 그런 의미도 또 너무 좋고 하여튼 날씨도 좋고. 17년 차 무명 박경남이 깜짝 선두로 나선 가운데 지난해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한 이태희가 세타차 공동 5위로 3연패를 향한 상쾌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만족하고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그냥 노력할 생각이고. 화려하게 막을 연 GS칼텍스 매경 오픈은 오는 9일까지 명품샷의 열전을 이어갑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요란한 비가 지납니다. 수도권과 영서에 5에서 10mm, 충청과 전북, 전남 동부 내륙과 경북, 경남 서부 내륙에는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요. 이번에도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낮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와 충남 서해안, 동쪽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내일 광풍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순간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는 황사의 영향도 받습니다. 어제부터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우리나라에는 황사가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무척이나 낮았는데요. 내일은 아침에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는 광주 22도, 대구는 25도 선까지 올라서겠고요.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하늘 보이면서 기온도 함께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